예, 오늘 오전에는 이제 군수님께서 이제 성주군 이제 농정 방향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오늘 이제 설명할 내용은 참외 재배 기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재배 기술에는 뭐 토양 관리나 뭐 품종 선택 또 어떻게 하면 초세를 관리를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은 이제 토양 관리를 좀 중점적으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준비된 자료를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외 지금 교재 다 받으셨죠? 요거 지금 원래 읍면마다 당기면서 이 교재를 다 나눠드리고 원래 또 만든 교재인데 이걸 다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 또 못다한 교육 같은 내용은 교재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 교재에 대해서 약간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앞쪽에는 뭐 토양 관리 또 재배 기술 뭐 기타 등등 병해충 또 바뀐 내용들 많이 실어놨습니다. 특히 저 뒤쪽에 보시면은 친환경 237쪽부터 그쪽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은 경영비를 아끼고 농약 지금 비싼 영양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칼슘 영양제나 또 뭐 인산비료 영양제 이런 것도 미생물도 지금 시중에 나온 것들은 좀 비싸지만 거기에 대해서 미생물을 어떻게 제조할 건지 또 칼슘 액비나 뭐 생선 어분 이런 경영비를 아낄 수 있는 사례들을 실어 놨습니다. 요거 좀 더 진행청 자료를 발췌해서 실어 놨으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고 이 시간이 되면 요거까지 다 교육을 했으면 좋겠지만 요거는 다음 기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43쪽 여기 보면 참외 등록 농약을 다 실어놨습니다. 지금 PLX가 지금 시행이 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미등록 농약을 살포해서 적발되는 농가가 거의 지금 없습니다. 참외는 그래도 성주 참외가 정말 정부에서 앞서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등록된 농약을 다 사용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원래 또 추가가 된 농약들이 좀 있습니다. 참외에 쓸 수 있는 농약. 그러니까 요걸, 여기는 지금 최신 것까지 다 수록을 해놨거든요. 한 열 몇 종이 또 참외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요 등록된 농약도 한번 잘 보시고 또 사용하실 때 요거 병해충 파트너 이런 것까지 시간이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시간이 안 되고 요 작용 기작에 따라서 그 참외 등록 농약 흰가루면 흰가루 또 총채벌레 뭐 담배가루 이런 것들을 작용 기작을 달리해서 살포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농기계 임대 사업 그걸 갖다가 뭐 처음 늘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임대 기준에서 아시는데 그것도 요 부록에 실어놨습니다. 임대 요거 274쪽에 보시면은 농기계 임대 사업 이렇게 원래는 사진으로 또 혹시 이제 귀농하신 분들이나 농기계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으로 농기계 임대 기종을 이렇게 빌려주고 있다. 또 가격과 사진을 함께 해놨기 때문에 보시고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뭐 참여 교재에 수록된 내용들이니까 이것도 약간 좀 바뀐 내용들이 많으니까 잘 활용하셔가지고 농사를 좀 지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마스크도 조금 벗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참외 재배 동량 요거 뭐 원래 뭐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중요한 내용 토양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 참외 생산을 많이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외는 요렇게 이제 내력들 요것도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참외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외 농사 짓는데 전에는 참외를 영어로 오리엔탈 멜론이라 했는데 이제 코리안 멜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외는 이제 대한민국밖에 한국밖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어 이름도 코리안 멜론으로 바뀌었다 하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일명은 막구아우리고 뭐 한자로는 청가인데 이 막구아우리란 말은 일본의 이제 막구아 지역에서 생산된 그 참외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노랑 10골 정도 된 참외는 원래 막구아우리 지역에서 막구아 지역에서 먼저 생산된 참외이다. 참고로 아시면 되고 이제는 일본 참외도 아니고 코리아 멜론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기상입니다. 기상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보다는 아마 겨울철이 따뜻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겨울은 추워야지 원래 겨울이 온도가 좀 내려가고 일조가 좀 풍부하면은 참외 생육이 이제 원활히 되는데 원래는 날씨는 따뜻한 대신에 1월 중순 이후부터 비가 많이 오고 요 보시면 강우량이
전년 평년보다 강우량이 많습니다. 강우량이 많다는 얘기는 일조가 부족했다. 그 일조가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참외 뿌리가 정상적으로 발육하지 못하고 시드름 증상이 많았다. 아마 이 시드름 증상들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원래 유독 많을 겁니다. 아마 이런 기상에 의해서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배 방법들, 기술들을 동원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토양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드름 증상을 예방할 수 있다. 아마 돈을 많이 하신 분들은 설날 전후 그 참외, 초물 참외를 따고 시드름 증상이 없는 농가들은 분명히 돈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 3월달에 물량을 많이 수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여기 기상 데이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생산량은 면적이 줄어도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제 성주 참외가 이제 재배 면적에 비해 약간씩 면적은 감소하더라도 수확량, 생산량은 농가들 이제 재배 기술이 많이 이제 월등히 좋아짐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출하동량입니다. 이걸 3년치 이제 데이터를 내놓은 이유는 제가 교육할 때마다 매년 이걸 보여드립니다. 작년에는 18년, 19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올해는 3년 끝까지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3월 달에 물량이 항상 적습니다. 보면 원래 2019년이 그 농사가 잘 되는 해지 않습니까? 큰 그 기후 변화도 일조량이나 기상도 좋았고 그런 걸 해가지고 3월 달에 물량이 이렇게 여기 2019년이 빨간 그래프입니다. 3월 중순, 3월 15일, 20일, 30일까지 물량이 많은 요런 해에는 분명히 참외 가격 등락폭도 적고 그 다음에 물량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꾸준한 가격이 형성돼서 너나 할 거 없이 다 참외 농가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생산이 소득이 증가됐는데 이거 보시면은 2018년과 원래 2020년이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보면은 3월 달에 물량이 줄었다가 또 4월 달에 점점 올랐다가 또 5월 달에는 또 갑작스레 많아지고 또 6월 달에는 또 물량이 떨어졌다가 또 7월 달에 많아지고 이렇게 뒤꼽받고 그러니까 이제 참외 생산량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해일수록 가격도 높은 해는 엄청 높고 또 적을 때는 가격이 폭락하고 그런 해가 기상도 연관이 많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참외 농가들은 요 3월 달이 시드름증 없이 생산량을 3, 4월 달에 생산량을 어느 정도 나와줘야 그 해 돈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요런 데이터는 잘 기억하셔가지고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가장 참외가 맛있고 비쌀 때 또 그때부터 이제 참외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고가로 형성되기 때문에 요때 4월 달까지는 적어도 참외 생산량을 거의 한 20% 아니면 30%까지 땡기는 농가들은 분명히 그 해에 돈을 많이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보시고 여기 3년치 비교한 것이 이제 2018년과 20년이 좀 비슷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는 기상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가격 형성도 보면은 항상 3월 중순부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 10만원, 원래 특히 코로나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했는데 다행히 이제 수입도 적고 또 사람들이 건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산 과일 소비량이 많이 타 보니까 3월달에 생각 외로 코로나 사태 이후로도 가격이 좋게 형성되었다. 이렇게 그래프로 당장 나타납니다. 평균 가격이 벌써 6, 7만 원 되면 거의 정담화 그러니까 상품 같은 경우는 10만 원짜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 3월 중순부터 원래 3월달에 물량을 따기 시작한 농가들은 분명히 돈을 작년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가격 형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요 3년치 보면은 항상 요 3월달이 가장 가격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초물 참외에 욕심을 내지 말고 3, 4월달에 물량을 많이 할고 있도록 인위적으로 조절이 안 된다 하시는데 초물 참외 2개, 3개, 4개 욕심을 내지 말고 1개나 2개 소세를 봐가지고 그 정도 아주 적게 아시참외 그러니까 일화방 참외를 달고 그부터는 참외 순에 따라서 연속 착과를 이루어져야지만 3, 4월달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걸 그래프를 잘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그런 쪽으로 참외를 생산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보면 그래프가 항상 요 3부터 높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특히 올해 차이 나는 거는 또 8월 달에 가격이 많이 좋았다. 여기 또 보시면은 2018년하고 20년이 고 비슷합니다. 보시면은. 자, 요런 그래프를 항상 머리에 염두해 주시고 참외 착과량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제 품종 뭐 설명드린데 요거는 요거 4시 이후에 품종 회사별로 아마 원래 신품종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농구, 농협 바이, 농구 회사나 아니면 뭐 더 기반 그쪽 걸 잘 들어보시고 흰가루병, 내병계 어떤 특성들이 있고 품종 특성이 어떤 거 있다는 걸 꼭 숙지하셔 가지고 품종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이제 뭐 대목하고 종도 회사별로 이제 나온 품종들입니다. 교재에 다 실어져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교재에도 보면은 그 품종 특성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풀어놨기 때문에 그것도 찬찬히 읽어보시고 또 종교 회사별로 설명도 한번 들으셔가지고 자기 토양에 맞는 품종을 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 유독 심했는 것이 보면은 요 시드름증입니다. 시드름증은 가장 큰 원인이 보면은 작년에는 시드름증이 좀 없었습니다. 우리가 출장 나가는 기회도 없었고, 근데 올해도 시드름증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중순 이후부터 날씨가 흐렸습니다. 일조가 부족하면 분명히 뿌리 발달이 늦고, 또 요 콩나물처럼 일조가 부족한 어두운 곳에서 보면은 요 상위 2, 그러니까 이제 덩굴만 무성하게 크고 뿌리는 그만큼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참외가 달린 상태에서 그 수분을 뿌리에서 충분히 공급을 못 해주는 상태입니다. 뿌리하고 지상부, 참외, 덩굴, 잎, 과일이 밸런스가 맞았는데 밸런스가 깨짐으로 인해 가지고 시드름증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여기 언제냐면 2018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작년에 말고. 작년에 날씨가 그렇게 없었는데 2018년에 온도가 1월 한 3일부터 한 2주간 극저온, 그러니까 영하 10도 이상 떨어지는 농가 날씨가 지속되었었거든요. 원래는 그런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저온은 없었지만 일조가 부족해서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생산량의 그래프 같이. 그렇기 위해서는 토양 관리가 뒷받침됐을 경우에는 뿌리가 그만큼 깊게 받는다. 그만큼 토양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콩나물처럼 키우면은 시드름증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원래 일조량입니다. 일조량만 별도로 이제 뽑아서 여기 평년은 보통 이렇게 1월 달에 이렇게 일조량이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원래 요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1월 중하순부터 2월 요까지 상순까지 일조량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했습니다. 비는 많이 조금씩 내리고 햇빛, 그러니까 햇빛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위로 덩굴로만 순이 뻗어 나가고 뿌리에서 그만큼 양분과 수분, 물을 흡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드름증이 많이 발생했다. 또 특히 초물에 좀 많이 욕심을 내 가지고 착과를 한 4개나 3개 좀 많이 다신 분들은 일화방 참외를 수확하고 나서 시도 농가들이 아마 많이 발생했을 겁니다. 한번 시들기 시작하면은 이 타격이 한 20일 이상 갑니다. 그러면은 3월달 물량을 딸 때 못 따고 또 몰릴 때 왕창 또 몰리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돈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날씨하고도 관계 있지만 날씨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토양 관리를 어느 정도 잘 해주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요거는 참외 농가가 거의 한 상위 한 10%, 그러니까 한 5% 안에 드는 동당 한 1,500, 한 1,800 이상 하시는 지온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 빨간 선이 땅속 온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요 보시면은 1월 달부터 2월 달 가장 중요한 참외가 겨울철 재배이다 보니까 겨울철 땅 온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온을 해서 땅 온도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보면은 20도를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농사를 조금 이제 토양 관리가 좀 안 된 농가, 또 보완이 안 된 농가들 보면은 이 온도 편차가 심합니다. 뭐 18도로 내려갈 때도 있고 지온이 15도도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보온 관리, 토양을 어느 정도 관리를 잘 해야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요것만 봐도 어느 정도 상위 한 5% 이상 되는 농가들은 18도 이상 20도 땅 온도를 항상 유지시킵니다. 1월달, 2월달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한번 보시고, 이것도 이게 다 데이터 분석해서 나중에 이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팜을 할 때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데이터를 확보해서 농가들한테 이제 지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배가루이. 원래는 아마 해충이 많았을 겁니다. 담배가루가 유독 다 많았을 것이고, 원래 총채벌레도 많은 농가도 있지만 특히 아마 담배가루이가 많았습니다.
그 원인은 뭐 아시겠죠? 또 일찍 또 정식 농가도 있고 또 포근한 겨울철 날씨로 인해 가지고 그 담배가루이 월동이 아주 수월하게 됐다. 그 하우스 안에 한두 마리씩 숨어 들어왔는 그 담배가루 해충들이 종체벌레가 번식을 서식 공간 그러니까 이제 생활 환경이 적합한 조성이 됨에 따라서 초기부터 발생이 됨에 따라 점점 원래는 유독 해충 발생이 심했습니다. 흰가루나 뭐 녹용병도 좀 있는 농가도 있지만 특히 해충 발생이 많았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뭐 녹균병. 예, 녹균병은 뭐 상대적으로 이제 내병계 품종을 많이 심다 보니까 초세가 시들은 농가도 발생했지만 이제 초세가 좀 많이 약해진 포장 위주로 녹균병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녹균병도 초세와 관련이 많습니다. 참외가 실려도 그 적정 입수에 맞게끔 과일이 달려야 녹균병도 없이 계속 착과가 되는데 입수는 적고 과일은 많이 달 경우 분명히 과일을 딸 때쯤 되면 녹균병이 또 침투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녹균병도 미리미리 예방을 해주시고 또 칼슘을 이제 연면 시비해 주시면은 칼슘 영양제 자체가 그 사람의 칼슘을 먹는 거는 뼈를 튼튼하지 않습니까? 근데 식물체 같은 거는 세포벽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초기에 병이 끄지게 드러내기 전이나 이때 칼슘을 한번 연면 시비 정도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 면역을 강화시킬 수 있다. 칼슘은 뿌리로 흡수해가지고 작물 이동이 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질소나 인산, 가리, 비료에 비해서. 그러니까 연면 시비를 한 번씩 해주시면은 잎이 칼슘을 흡수해서 자기 잎 세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흰가루나 곰팡이 병균 침투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건 한 번쯤 기억해 주셔가지고 칼슘 연면 시비 한번 해주시면은 병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뭐 본덕기 이제 철거하는데 힘들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센터에 시범적으로 선남에 한 업체가 개발했는 건데 이불을 본덕개를 롤용으로 말아서 복원하는 거. 뭐 요런 것도 한번 보시고 요런 게 또 이제 개발되어 있다. 뭐 단지 가격이 조금 좀 비싸더라고요. 요래 놓으면은 처음으로 말아놨다가 이제 올리면은 요 안에 트랙터도 작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철거하지 않고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요거는 그냥 이제 잡초 매트에 요 고리로 측면에 붙여서 이렇게 이제 이불을 통째로 그냥 보관하는 거, 철거하지 않고 이런 거 뭐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요거는 들어지면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항에 가면은 몇 농가요 설치했습니다. 보면은 월항에 이제 한 부직포 업체가 요거를 지금 개발해서 지금 농가들한테 홍보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여기 이제 9m 하우스보다는 한 10m나 11m 쓰는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좀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뭐 약간 유모스러운 상표가 있어가지고 발췌해 봤습니다. 이참에 늘 보러 와서 이렇게 이제 어느 한 농협에서 이렇게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디어를 내서 또 뭐 체리를 갖다가 정신들 체리세요. 또 요 사과 같은 네 얼굴, 뭐 자두는 자두 보고 싶어. 이렇게 이제 가격을 라벨에다가 붙여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상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참외. 이것도 우리 뭐 성주 참외도 이제 요거 좀 유머스럽더라고요. 참외 한 개 10,000원인데 이제 수박은 덤으로 준다는. 뭐 원래 거꾸로 됐지만 실제로 이렇게 성주 참외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외 한 개 10,000원 받고 수박은 뭐 이제 덤으로 주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부터 중요한 토양 관리 이제 요거는 뭐 교육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토양을 어떻게 재배할 것인가 많이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진짜 꼭 알아야 될 내용들만 바로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관리를 왜 신경을 써야 되느냐. 가장 기본이 토양입니다. 토양만 제대로 관리를 하면은 아까 18년이나처럼 기상이 급속도로 저온이 된다거나 아니면 일조가 강우가 비가 많이 오고 일조량이 부족한 시대에 이제 뿌리를 제대로 활착을 못한 경우 시드름증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토양 관리만 제대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기상 이변에 대해서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농사 잘 지시는 분들은 분명히 토양 관리에 최우선으로 두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걸 강조해 주기 위해서 토양 관리를 좀 중점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양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 가장 뭐 기초적인 거는 이제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적 성질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또 토양은 보면은 자기 땅 성질을 잘 지신 분은 자기 땅 성질을 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배수가 잘 된다, 어느 정도 양분을 줬을 때는 여기 얼마만큼 또 참외가 빨아먹고 뿌리가 어느 정도 나간다 하는 걸 아시는데, 보통 이걸 잘 모르시는 농가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모래땅에서 재배 지는 거하고 완전히 찰흙에서 재배 짓는 거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보면은 보온력은 어디가 좋겠어요? 겨울철 농사 짓는데 모래땅에서 농사 짓는 게 참외 그 땅 온도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찰땅에서 짓는 게 그 보온이 올라가겠습니까? 찰땅이죠. 근데 너무 찰흙이 많은 토양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입니까? 배수가 안 되고 뿌리가 그만큼 심하게 많이 발달하지를 못합니다. 또 모래땅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씨앗을 뿌릴 때 비료가 많은 토양에 씨앗을 뿌리면은 뿌리가 잘 안 내리거든요. 그 비료기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비료기가 없는 완전히 모래 땅에다가 파종을 하면은 뿌리가 금방 내립니다. 근데 그 뒤부터 끈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래 땅과 찰흙을 어느 정도 보완해서 적정하게 비율이 맞았을 때 그 땅은 가장 좋은 땅이다. 그걸 얘기해 주고자 이렇게 이제 실어놨습니다. 특히 또 모래땅이나 점토항량 가장 큰 차이점이 물을 간직하는 힘과 또 땅 온도를 올리는데 이제 찰흙이 어느 정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CEC, 양이온 치안 용량이라고 양분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찰땅은 마이너스 이온이 많이 있어가지고 양이온, 참외에 중요한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가리비료, 이런 양이온들을 보유할 수 있는 힘이 찰땅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찰흙이 그렇게 가지고 있고, 더 좋은 거는 유기물. 그러니까 이제 수피탭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양이온들을 많이 보유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모래땅과 찰땅이 어느 정도 비율이 같이 섞여 있어야지 가장 좋은 땅이다. 거기에서 더 플러스 해준다면은 유기물을 넣어서 그 땅을 살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차일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겠고요. 예, 요거는 이제 땅심이 좋은 토양과 나쁜 토양이 이제 비료를 투입했을 때 그 수량 차이입니다. 좋은 토양은 이렇게 수량이 같은 양의 같은 비료 영양제를 투입했을 때 좋은 토양은 수량이 가장 많이 되지만, 점점 땅이 이제 찰기가 떨어지고 유기물이 적고 또 지력이 많이 급격히 쇠퇴한 농가들은 같은 돈에 같은 비료를 넣어도 그만큼 생산량이 떨어진다. 그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름증도 나타나고 각종 병에도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살리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 토양은 노지하고 틀리게 하우스 안에 10년 이상 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바로 농농사를 짓고 하우스를 꽂아가지고 지신 분들은 충분히 비료를 넣고 땅을 가꿔야 되지만, 보통은 거의 한 10년 이상 한 하우스 안에 농사를 계속 짓기 때문에 분명히 비료 성분이 토양에 더 많이 남아있고 pH도 높습니다. 그 원인이 이렇게 이제 한 하우스에 계속 연작을 했기 때문에 시설 토양, 노지보다는 시설 토양을 가장 잘 가꿔야 된다. 거기 중심으로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노지 토양과 시설 토양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pH 있지 않습니까? 토양 검정을 하다 보면 노지는 pH가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내려갑니다. 맞죠? 근데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는 농사 질 때마다 내려갈 일 없습니다. 내려갈 일 전혀 없겠죠. 그 원인이 보면은 노지는 우리 한국 토양은 여름철 장마철 때문입니다. 비료가 계속 내려다 비가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나라가 장마라는 그런 특이한 비가 강우량이 있기 때문에 비료를 줘도 이게 쓸려 내려 가지고 상승 쪽으로 많이 바뀌어서 밭작물을 하시는 분들 뭐 고추나 뭐 배추 뭐 이런 것들은 스케이지를 비료를 꼭 넣어 주셔 가지고 그 pH를 중성으로 만들고 또 칼슘도 공급해야 되고 토양을 바꿔줘야 되지만 그 밭에 작물이 튼튼하게 잘 자라거든요. 고구마나 뭐든 그 노지 작물 같은 경우. 근데 참외는 그 반대입니다.
비료를 어떻게 빼내주는 거냐, 거기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그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토양 관리의 이제 뭐 필요성, 요거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뭐 더 나아가 우리나라 이제 농가들이 이제 환경 그 오염, 농경지 오염도 예방해야 되겠다, 이렇게 뭐 큰 의미에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외 재배 토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모래땅과 질땅, 요 사양토는 통기성도 좋고 어느 정도 이제 찰흙하고 모래하고 같이 이제 적당한 비율로 섞여 있는데, 보통 사양토 같은 경우는 그 약간 이제 초기 생육은 빠릅니다. 또 자기 논의 배수가 좀 더 잘 된다 하는 논에서는 약간 뿌리를 꼬투박 쪽으로, 이런 토양 같은 거,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은 비료물을 줬을 때 이게 금방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주비, 물을 조금씩 양분을 조금씩 나눠주는 것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찰땅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토양보다 표준 12량보다는 비료를 약간 줄여서 비료를 간수 감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원인이 찰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료 보유 능력이 다른 토양보다 높기 때문에 조금만 비료를 줘도 그만큼 그 뿌리가 흡수할 수 있는 양분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료 주는 방법도 약간 달리 해야 되고, 또 대목도 보면은 약간 좀 달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찰땅 같은 경우는 신토자 좀 세력을 싱글로 해서 이제 뿌리가 좀 더 많이 내리게 하고, 또 사양토 자기가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다 싶으면은 약간 세력이 중강 정도, 그러나 중 정도 해서 뿌리가 이제 어느 정도 활착이 되면서 이제 꽃이 잘 오도록 그렇게 대목 선택도 약간 차이 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참외 뭐 재배 적지는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도표도 지금 보여주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10개 읍면에 이제 평균 토양 검증했는 거를 평균을 실어 나와 봤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특이한 게 유기물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항토 흙도 너무 많이어도 안 되지만 너무 없어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항토가 점토 함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 보수력, 그러니까 그 땅 온도를 높이는데, 겨울철 온도를 더 높이는 데도 중요하고 비료를 간직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에 반면 유기물이 또 그만큼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21.8, 그래도 20보다 약간 높아가지고 어느 정도 땅이 좀 살아있다 했는데, 원래 이제 토양 검증했는 거를 다 분석을 해본 결과 이 답으로 내려갔습니다. 18.15. 이제 점점 이 원인이 뭐냐고 이제 한 분석을 해보니까, 점점 이제 자가 숲이 퇴비 만들어가 하시는 분 몇 분 계십니까? 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보니까 전에만 해도 숲이 만들기 위해서 자기 공터에 만들고 매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속 꾸준하게 다 하시는데, 이제 쉽게 이제 포대 퇴비를 참외 하우스에 넣고 또 다 뿌려주지 않습니까? 뿌려주고, 또 유박이나 이런 거 비료로 좀 편하게 농사 짓는 아마 농가들이 조금 늘어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물이 줄어든 이유가 그만큼 수피태비나 자가태비를 만들어서 이제 잇는 농가, 또 그 다음에 수단그라스 재배하는 농가, 또 그리고 참외 등구를 또 토양에 넣어주면 유금이 올라가거든요. 그렇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가수피 퇴비를 만들어서 넣는 농가들이 좀 줄어든다는 그런 좀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기물을 올려줘야지만 분명히 땅이 삽니다. 요거는 진짜 강조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내렸다 하는 거는 지금 성주 토양이 지력이 딸린다, 좀 죽어가고 있다. 이게 내년에도 조사해가지고 이거보다 또 내려간다면 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받으시는 여러분이라도 좀 힘드시더라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자가수피 퇴비를 꼭 좀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뭐죠? 칼슘. 요런 12처방성은 자기 토양을 꼭 좀 검증을 받으셔가지고 토양에 어떤 비료 얼만큼 넣을 것인지 좀 꼭 진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토양 검증 12처방성 이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돈 받고 해줍니다.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 같은 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센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좀 더 무료로 토양 12처방을 내려주기 때문에 꼭 여기 교육 받으시는 분이라도
토양 검증을 꼭 받아서 자기 토양의 땅 상태를 꼭 좀 점검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요거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양 검증 요령. 그것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빠르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뭐 연작장에도 있고 또 시설 재배에 가장 문제되는 거는 아까 이제 염류 집적, 비료가 쓰고 남아서 토양에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 특히 참외 하우스는 3, 4, 5, 6, 7, 8, 9, 8월달, 또 길게는 지금 뭐 9월달까지 끌고 갔지만 8월달까지 참외 농사를 짓다 보면 계속 맹물만 주지 않고 비료물로 같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0%만 보통 그 참외 뿌리가 이용하지, 나머지는 전부 토양에 쌓입니다. 그만큼 비료가 다른 차작물, 수박이나 이런 타작물에 비해서 참외는 그만큼 계속 연속 착과하고 참외 양을 뽑아먹기 위해서 비료물을 안 줄 수도 없고, 또 주면은 그만큼 뿌리가 흡수하고 나머지는 다 토양에 남습니다. 이게 또 뭐 노지처럼 장마나 빗물에 씻겨 내려가지도 않고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만큼 없애주는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염료 집적은 그렇게 이제 토양 속에 이제 비료 양분이 쌓이는데, 이 진단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작물 관찰해서, 또 아니면 요 토양 시비 처방서에서, 또 요거는 토양 표면을 보고, 그 다음에는 전기 전도도, 요거는 토양 검사, 흙을 보아서 자기 이 흙 토양에 직접적으로 얼만큼 비료가 쌓이는가 이제 검사 맡아보는 겁니다. 작물은 어떻게 자기 토양에 염류가 비료가 많이 쌓인 토양은 보통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채류, 참외, 뭐 수박, 뭐 토마토 이런 가채류 같은 경우 착색이 나쁩니다. 염류가 집적이 많이 된 토양에 재배했을 경우에는 수량은 떨어지는 건 기본이지만, 분명히 같은 토양에 내 밭하고 저 이웃집 밭하고 같이 이제 비료를 넣고 같이 키우고, 분명히 이제 재배 방법도 이불도 똑같이 덮고 있는데 왜 내 참외 품종도 같은데 색깔이 안 나느냐, 아마 토양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또 잔뿌리, 하얀 뿌리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뽑아보면은 또 시들어 갖고 죽은 포기를 뽑아보면은 잔뿌리가 거의 없고 전부 다 갈색으로 변해가지고 염류 집적에 의해서 뿌리가 상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염류가 집적된 토양은 정상주 같은 거는 덩굴이 심고 나서 한 20일 정도 되면 이렇게 피라미드로 정상적으로 입이 탁탁탁 전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도, 끝순도 잘 나가고. 그런데 염류가 많이 집적된 토양 같은 경우, 자기가 농사를 짓고 담수를 내가 비료물을 뽑아내지 않는 토양 같은 경우에는 끝순이 막히고 정상적으로 입이 또 돌아가고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자기가 농사를 짓고 나서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드름증, 또 원래 많이 있었던 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뿌리 뭐 작은 뿌리 파리나 뭐 망고병이나 이런 원인도 있지만, 그게 가장 그런 원인 말고는 토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염류 집적에서 뿌리가 제대로 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시들어서 고사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염류가 많은 토양에서 밝은제를 넣어가지고 뿌리를 더 살리겠다?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토양에 그만큼 영양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위로 엽수를 해서 살리는 게 맞습니다. 그늘을 지게 해가지고 정산을 억제해서. 그런데 거기에 좋다고 악순환이 됩니다. 염류가 있는 토양에서 시든다고 밝은제 주고 또 영양제를 주고 계속 그래 줘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더 악화가 되는 거죠. 요거는 아까 그런 원인들이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이제 염류 집적에서 이제 시드름증이 가장 심하게 발생한다. 원래같이 이런 시드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토양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거는 가스장에 이제 토양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지금 토양 태양열 소독을 하고 비닐을 제거해 보면은 요렇게 이제 하얀 결정체, 이거는 뭐 칼슘이나 뭐 질산화 가리들이 많이 집적되어 있는 토양 하얗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비료기가 많다. 또 그리고 이제 담수를 했을 때도 이렇게 녹조 현상, 전부 다 인산이나 이런 게 많이 있을 경우에는 이끼나 이런 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거는 필히 염류를 제거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정기 전도도 요거는 토양 검정을 해서 자기 토양에 얼만큼 비료기가 있는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흙을 퍼와서 이제 토양 검정을 꼭 맡으셔 가지고 2 이상이라 했는데 한 2.5 이상 되면은 약간 장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EC. 요 보시면은 EC에 따라 EC가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측정하는데 비료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EC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EC가 높다는 말은 자기 토양에 염류가 집적되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류 집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담수입니다. 담수. 제일 좋은 방법은 벼재배인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좀 어렵고 성주 참외 농가들 같은 경우 제일 좋은 방법은 또 요거는 이제 피오 필름이 아닌 농가들은 하나의 비닐을 빗겨 가지고 비를 충분히 맞추면은 이것을 염류가 충분히 제거됩니다. 장마 기간에. 근데 이걸 전부 다 어렵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담수 처리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pH가 높고 EC가 높은 농가들은 담수를 처리해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담수도 그냥 담수만 해주시지 말고 물을 대고 한 2, 3일 있다가 배수를 한번 하고 또 물을 대고 또 2, 3일 있다가 배수를 하고 한 3일 정도 반복해 주시고 그보다 더 좋게 하시려면은 물 노탈을 쳐서 배수를 해 주시고 또 물 노탈이 치면 좋은 점이 뭐 있겠습니까? 요 밑에 작은 입자들이 위로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물을 주고 양분을 주면은 점토 약간 입자의 그 점질 토양들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걸 한번 뒤섞어 주면은 요 점토 함량이 좀 위로 올려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물노탈이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담수. 아무튼 담수가 최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염작물, 수단그라스를 재배해서, 비료기를 제거해 주시는 방법. 요거는, 요 방법은, 좋기는 다 좋고, 하나 더 장점이 있다면은, 요 수단그라스를 참외밭에 넣어주면 돼가지고,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유기물이 올라가죠. 자가수피 대비를 뭘 하시겠다. 나는 뭐 힘도 들겠다. 그러면 수단그라스를 매년 재배하십시오. 그러면 유기물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거는 초에 읍면에 그 신청을 받습니다. 50% 보조를 줍니다. 한포 신청하면은 지금 여름 보면은 우리가 센터에 뿌려놨는데 8월 초까지, 8월 10일까지 뿌리는 사람들은 한 통 1kg만 뿌려도 충분합니다. 많이 뿌릴 필요도 없고, 뭐 2kg 이렇게 뿌릴 필요도 없습니다. 적게 뿌리면 적게 뿌릴수록 대국이 굵어집니다. 근데 이제 8월 20일 넘어갔을 때는 좀 많이 뿌려가지고, 그때는 자라는 속도가 현저히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10일, 7월 말에 뿌릴 때는 1kg보다 적게 뿌려도 되거든요. 한 포 사면은, 수물도 넘게 뿌립니다. 시커 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포 초에, 읍면에 신청하셔가지고 공급을 받고, 그걸 못 하신 농가는 우리 센터에 전화하시면은 그 파는 회사, 어디더라, 그 있던데, 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포 사면은 충분히 다 뿌립니다. 그리고 수단그라스 이제 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가수피 퇴비. 여기 제일 중요한데, 요 퇴비 만드는 거는 아마 농가들 다 봤기 때문에 요 꼭 좀 실천을 해줘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만큼 수피 퇴비만큼은 우리가 성주 참외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만큼 중요한 유기물 정진을 위해서도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도 또 성주 참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자가소비 퇴비만큼은 꼭 공급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 제조 방법들 그리고 이제 퇴비를 썼을 때 이렇게 이제 효과가 좋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또 항토도 유기물만큼 항토가 좋다는 건 다 아시죠? 또 영암 지역에는 항토를 또 매년 뿌려가지고 영암 참외가 좋다는 명성이 지고 있는데 항토도 매년 뭐 1톤 아니면 또 하우스가 넓은 데는 2톤 정도 매년 뿌리시면은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토와 유기물 정지를 위해서 그 토양 관리를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외 덩굴도 이제 버리지 마십시오. 이거 다 유기물입니다. 이제 땅으로 충분히 열 소독할 때 부숙을 시키면은 병원균이나 다 사멸이 되거든요. 그 태양열 소독에. 또 충분히 또 흙만 살짝 덮어주고 또 참외 덩굴에
물만 충분히 가면은 한 달 정도면 충분히 부숙이 됩니다. 이게 부숙이 안 돼가지고 참외 그 로타리 칠 때 걸린다는 농가들이 많이 있던데 흙만 조금만 덮어줘도 됩니다. 그 정도 노력만 기울이시면은 참외 덩굴도 충분히 유기물 올리는데 거의 볕지 한 300~400kg 였는 정도 효과가 되거든요. 참외 덩굴만 여도. 그렇기 때문에 꼭 실천을 버리지 마시고 태우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기물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머리에 연두해 주신다. 그래 실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깊이가리. 이거는 이제 뿌리 혹성충 때문에 하는 토양 관리는 뭐니 해도 열소득이 제일 싸고 경제적입니다. 뭐 이걸 못 했을 경우는 비싼 화학 방제 농약 있지 않습니까? 뭐 많이 쓰십니까? 지금 좀 토양 소독을 못 했을 경우 지금 토양 소독하는데 솔킹하고 뭐 발라딘 뭐 바사미드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보다 8월달 열 소독하는 게 돈도 싸게 치고 최고 좋습니다. 보시면 열 소독만 하셔도. 근데 8월달까지 9월달까지 참외를 따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선충이나 뭐 병원균들 주기 위해서는 뭐 솔킹이나 화학 방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이거 처리하실 때 나는 분명히 작년에 이거 솔킹이나 팔리딘 처리했는데 선충이 나왔다. 원인이 뭐겠습니까? 처리를 잘못해서. 맞죠? 이거를 그냥 청비닐에 밀어 넣기만 하고 나는 처리를 했다 하는데 처리를 정식적으로 잘 못한 농가들입니다. 이 비닐을 옆에도 다 막아야 되고 이 안에 전부 다 이 가스로 안에 있는 병원균을 다 죽이는데 옆에 밀봉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닐도 공기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딱 뜯고 그 다음에 이제 간소수로 분소수로 이 약을 밀어 넣어 가지고 가스로 안에 있는 그 선충이나 뭐 망고 병균들 유해 그 병원균들을 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처리 방법을 꼭 준수를 해 주셔가지고 이 비싼 약 살포하는데 꼭 처리 방법을 준수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토양 검정입니다. 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토양 검정이 이제 토양 검정을 잘 하시는데 방법을 모르는 농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뭐 원소고 또 요거는 알칼리 쓸 때 미량 요소가 흡수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인데 토양 검정 하실 때 흙을 이렇게 덜어내고 여기 거의 한 20cm 정도 참외 뿌리는 한 20cm까지 내려갑니다. 더 깊이 내려가면 확실히 시드름도 적고 적지만 보통 한 20cm 정도까지 참외 뿌리가 분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앞에 한 4부로 퍼서 덜어내고 요 경사진 요 20cm까지 요 흙을 퍼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또 요것도 한 군데만 퍼지 마시고 하우스가 길쭉하게 100m 있으면은 한 3~4군데 앞쪽, 문쪽, 중간, 뭐 제일 끝 문쪽 요렇게 퍼서 섞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검사를 언제 받는 게 제일 좋습니까? 지금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열소도 끝나고 담수 끝나고 퇴비 비료 엮기 전에 하는 게 제일 낫습니까? 그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토양을 먼저 알려 그러면은 참외농 끝나고 열소독 할 때 한번 검사를 해보고 아, 내 토양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러면은 담수를 하고 수단그라스를 심고 해가지고 꼭 퇴비나 비료 엮기 전에 이거 검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걸 검사해가지고 그 수치에 따라서 내가 비료를 아직 안 넣어도 됩니다, 솔직히. 그 비료가 어느 정도 적성가 있으면은. 참외 같은 경우는 비료를 안 넣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간수가 다 깔렸지 않습니까? 또 그걸로 물비료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비로 굳이 많이 안 넣어도 거의 작년에 였는 거 반 이상 줄어도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간수호수도 다 끌렸고 분수호수 있고 비료물 다 밀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비에 욕심내지 말고 꼭 검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 비료를 좀 넣어주시고 또 추비로 조절을 한다는 생각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넣는 비료는 빼내기 어렵습니다. 생육 중간에 계속 맹목만 풀 수도 없고 맹목 풀면 당도 떨어지고 그 비료기는 약간 내려가도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비료를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아시 달고 그때부터 비료물을 조금씩 줘서 이제 용도를 봐가면서
추비 관리를 해주시면은 참외 품질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이제 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설명을 이제 마치고 다음 또 좋은 기회가 되면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감사합니다.